안녕하세요. 블라드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제 채널 그럴 리 없어의 새로운 창작 이야기를 올립니다. 편안한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안나는 이 식당에 취직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이런 일자리는 꿈만 같았다. 때로는 늦게까지 남아서 자신의 업무 외의 일까지 도와야 했지만 그 덕에 적지 않은 팁을 받을 수 있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안내게 그 돈은 참으로 귀한 축복이었다. 동료들은 그녀의 정직함과 공정함을 존중했고 안나는 뒷말을 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으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말했다. 몇 번은 식당 사장 김 사장님에게도 의견을 냈는데 그는 인내심 있게 받아주곤 했다. 안나 씨, 말씀이 많네요. 잘 새겨 듣겠습니다. 동료들은 그 모습을 신기해했지만 감히 흉내내진 못했다. 김 사장은 마치 신처럼 여겨졌기에 누구도 대놓고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하지만 안나는 원래 목표가 분명한 성격이었다. 한번 결심하면 반드시 이뤄내고 말았다. 결코 쉽게 가는 길은 선택하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은 항상 고난의 연속이었고 이제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오히려 정직함과 헌신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안나는 인생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자신에게는 결코 쉬운 길이 허락되지 않을 거란 걸 잘 알고 있었다. 운이 따라줄 때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연회장을 꾸미고 있었다. 식당 사장이 급한 일로 출장을 떠나며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미라고 지시했던 그곳이었다. 김 사장은 직원들을 믿었고 그 중에서도 안내게 특별한 신뢰를 보냈다. 종종 그녀를 다른 직원들의 모범으로 삼았고 신기하게도 그 누구도 질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처럼 되기 위해 노력했다. 안나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더라도 그와의 우정을 잃지 않았다. 단순한 종업원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만큼 안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장님도 그녀를 특별히 챙기고 그 공을 인정해 주었다. 이 식당 일자리는 말하자면 안내게 던져진 구명 튜브와 같았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오늘 행사의 정체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안나는 누군가가 그 유명한 외과의사 조현우 박사가 결혼식을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다. 궁금함에 안나는 옆에서 장식물을 붙이던 동료에게 다가갔다. 유진 언니, 혹시 신부가 누군지 알아요?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니면 깜짝 발표야? 진짜야, 나도 정확히는 몰라. 사장님 말로는 시장님도 오신대. 조 박사님이랑 꽤 가까운 사이라나 봐. 진짜야? 대박인데. 안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내가 들은 건 그것뿐이야. 그런데 시장님은 좀 까다로운 사람이래. 유진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오늘 같은 날까지 문제 일으키진 않겠지. 안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이날은 평소와는 차원이 다른 행사라는 건 분명했다. 시장이 참석한다는 건 2배의 책임감을 의미했다. 안나는 도시의 경제를 쥐고 있는 몇몇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 박사도 그들과 연관이 있거나 최소한 시장과 친밀한 사이라는 뜻이리라. 모두가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다. 실수라도 하면 사장님이 타격을 입고 그는 체면 구기는 걸 가장 싫어했기 때문이다. 식당 직원들은 작은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분주했다. 안나는 자신의 맡은 구역을 꼼꼼히 점검했고 준비는 완벽했다. 장식을 붙이던 손길이 잠시 멈추자
안나는 자신도 모르게 지난 날을 떠올렸다. 그녀의 가정은 불완전했다. 외동딸이었지만 오직 어머니만이 그녀를 돌보았다.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 없었고 어머니는 그에 대한 질문을 피해 다녔다. 어머니 윤정이는 외곽의 모텔에서 청소부로 일했다. 근무 시간이 워낙 길어서 딸과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렇게 안나는 마치 어둠 속에서 자라다듯 아무런 정보 없이 성장했다. 어머니는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고 아버지에 대한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어머니가 한때 조산사로 일하다 안나를 낳은 후 그만두었다는 것이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어머니가 끝내 입을 열지 않았기에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에 비밀이 걸려있는 듯했고 그 무게는 어린 안나의 가슴을 짓눌렀다. 학교 시절도 쉽지 않았다. 매일 정신적으로 힘겨웠다. 친구들은 안나를 무시했고 그녀는 항상 같은 옷만 입고 다녔다. 유행이나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 낡은 옷차림의 아이는 가난뱅이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안나는 그런 조롱에도 굴하지 않았다. 상처는 받았지만 인내와 목표의식은 그녀를 버티게 했다. 어머니는 딸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려 노력했지만 실용적이고 튼튼한 옷만 살 수 있었다. 그래도 생활은 늘 빠듯했고 어머니는 자주 돈을 빌렸다. 돌려주고 또 빌리고 끝없는 반복 속에서 삶은 희망을 잃어갔다. 안나는 그런 현실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와야겠다는 마음에 수업을 빼먹고 모텔로 가 어머니를 도왔다.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다. 월급은 늘 그대로였고 모텔 사장은 누구의 도움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갈등을 피하고 조용히 지냈지만 결국 참을 수 없던 순간이 있었다. 중학교 1학년 연말 행사에서 요정 역할을 맡아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교장이 개입해 부잣집 딸에게 역할을 넘기라고 했다. 그 아이는 평소에도 안나를 괴롭히던 학생이었다. 다행히도 연극 지도교사인 정 선생님이 그녀를 감쌌고 결국 역할을 되찾아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중학교 2학년 때 발생했다. 이번엔 학급 신문을 만드는 일이었다. 담임 선생님이 안내에게 초안을 맡기며 몇 개의 기사를 써보라고 지시했고 그녀는 기대 이상으로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또다시 그 부잣집 딸이 끼어들어 자신도 기자 역할을 맡고 싶다고 나섰다. 평소 국어와 문학 성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다. 안나는 이번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고 결국 완성된 신문은 학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게시되었다. 그 안에는 학교 생활, 체육대회, 다양한 행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교사들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안내에 대한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가난한 집 아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고 동급생들은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그저 조롱하고 깔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 아이들은 대부분 잘 배우지도 못했고 오히려 안나보다 훨씬 낮은 성적을 받았지만 부모의 재력으로 인해 모든 것이 용서되는 듯 행동했다. 교사들이 안나를 칭찬하면 그들은 더 격렬하게 반응하며 그녀를 향한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나마 창작반 지도교사였던 정 선생님은 그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다. 어느 날은 연극 연습이 늦어졌고 안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연습이 끝난 뒤 정 선생님은 나무 계단에 앉아 안나를 옆으로 불렀다. 안나야, 너 반 아이들과 사이가 좀 안 좋지? 안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힘없이 대답했지만 정 선생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괜찮아.
나도 예전에 그랬어. 나도 왕따였거든. 안나는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일 없지 않았나요? 모두 평등하다고 들었는데요.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단다. 우리 엄마는 평범한 당원일 뿐이었고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은 명품 옷을 입고 다녔어. 나도 매일 똑같은 옷을 입었고 그걸로 놀림을 받았지. 안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선생님의 말을 새겨들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 애들은 결국 자기 길을 잃게 돼. 내 학창시절에도 날 괴롭히던 애들, 다 지금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 난 그때를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대학도 졸업했어. 무대에 서진 않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길을 선택했단다. 그녀의 말은 안내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그날 이후 안나는 정 선생님을 자신의 길잡이처럼 여기게 되었고 둘은 깊은 유대감을 나누게 되었다. 선생님은 연극 의상을 밤새 직접 만들어 오기도 했고 연습이 끝나면 바로 안나를 불러서 입혀보며 손질했다. 동급생들은 그런 둘의 관계를 질투하기도 했지만 정 선생님의 단호한 태도 앞에 차마 대놓고 불평은 못했다. 너희들 이렇게 질투나고 시기해서 어쩌자는 거니? 그녀는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말하곤 했다. 안나는 노력하는 학생이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 높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만큼 떨어졌을 때 아픈 법이란다. 이 말에 일시적으로 조용해졌지만 곧 다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모에게 선생님이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일러 바쳤다. 결국 정 선생님은 교장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지만 나오는 얼굴에는 미소가 담겨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보호해준 듯했다. 안나는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기에 더욱 놀랐다. 누가 자신을 위해 그렇게까지 나서 줄 수 있단 말인가? 친척도 아닌데. 이후 동급생들의 태도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정 선생님의 조언대로 안나는 그들을 무시하기로 했다. 오직 자신의 목표만 바라보며 묵묵히 공부했다. 학년이 끝나갈 무렵 안나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반면 다른 학생들은 불안해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급히 과외를 받기도 했지만 성적은 쉽사리 오르지 않았다. 결국 졸업시험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이 턱걸이로 합격했다. 안나는 여유 있게 시험을 통과했지만 졸업식에는 가지 않았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아이들과 다시 얼굴을 마주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였고 혼자 공원에 나가 오리에게 빵을 주며 졸업을 기념했다. 나무와 숲 사이에서 안나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나 졸업 후 한 달이 지나자 어머니가 쓰러졌다. 신장 쪽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어머니는 밤마다 벽을 붙잡고 끙끙 앓았다. 안나는 항상 곁에 있었지만 아무런 방법도 없었다. 결국 정 선생님이 약값을 보태주었고 어머니는 잠시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이 지원은 마지막이었다. 정 선생님은 다른 도시로 떠나야 했다. 교장이 끝내 그녀를 학교에서 내몰았기 때문이다. 그녀 대신 부잣집 자녀들을 위한 교사가 부임했고 이제는 가난한 아이들은 무대에 설 기회조차 없었다. 그 후 어머니가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처음엔 단순한 신장 질환인 줄 알았지만 몇 주 후 병원 측은 어머니 윤정이에게 신장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미 병이 깊이 퍼져 있었고 회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 주치의조차도
고개를 저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말할 정도였다. 안나는 매일 병실을 찾아가 어머니 곁을 지켰다. 손을 꼭 잡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때때로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엄마, 왜 우리에게만 인생이 이렇게 가혹한 거야? 그녀가 흐느끼며 묻자 윤정이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조용히 말했다. 아가야, 세상이 그런 거란다. 하지만 넌 잘 살아야 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넌 꼭 행복해져야 해. 엄마는 그걸 믿어. 그 말은 예고된 이별처럼 들렸다. 안나는 머리로는 받아들이려 했지만 가슴으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도 희미해져 갔다. 어느 날부터는 안나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병실에 앉아 허공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그 무렵 안나는 근처 작은 슈퍼에서 청소일을 시작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식료품 정도는 살 수 있었고 어머니에게 필요한 약도 간신히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었다. 고가의 항암제나 치료비는 엄두조차 낼 수 없었고 결국 어머니는 누워만 있는 존재가 되어갔다. 병원은 더 이상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주기적인 진통제만 처방했다. 몇 달 후 윤정이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비용은 시청과 복지센터에서 일부를 도와주었고 나머지는 안나가 그동안 모은 돈과 이웃의 손길로 간신히 충당할 수 있었다. 복지사는 그녀에게 앞으로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말은 곧 잊혀졌다.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고 안나는 세상에 홀로 남은 외톨이가 되었다. 대학 진학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돈이 없었던 것도 이유였지만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며 공부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보다도 지금 당장 월세와 생활비를 해결해야 했기에 안나는 본격적으로 구직 전선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경험도 없고 학력도 부족한 그녀를 방이는 곳은 많지 않았다. 하루에 몇 군데씩 면접을 보러 다녔고 버스비조차 아껴야 했기에 먼 거리도 걸어 다녔다. 사람들은 대충 그녀를 훑어보곤 우리는 경력 있는 사람만 뽑아요 라고 잘라 말했다. 몇 주 동안 희망 없는 면접을 반복하던 중 안나는 우연히 한강식당이라는 고급 레스토랑에 붙어있는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다. 식당 주인 김 사장은 중년을 훌쩍 넘긴 점잖은 남자였고 일단 면접을 본 뒤 이렇게 말했다. 안나 씨, 사실 나는 길에서 사람을 뽑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에겐 뭔가 믿음이 가는군요. 꼭 필요한 인재 같아요. 안나는 숨도 쉬지 않고 답했다.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청소도 잘하고 주방 일도 도울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모텔에서 일하셔서 저도 어릴 때부터 자주 도와드렸거든요. 김 사장은 안나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고 그렇게 그녀는 채용되었다. 식당에서의 첫날, 안나는 다른 직원들과 금방 친해졌다. 그녀의 겸손하고 정직한 태도는 모두에게 호감을 주었다. 김 사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고 몇 달 후엔 그녀에게 중요한 행사도 맡기기 시작했다. 안나는 손님들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았다. 그녀가 담당한 테이블은 항상 음식이 더 많이 팔렸고 손님들은 다음번에 올 때마다 그녀를 꼭 다시 지정하곤 했다. 이런 성과 덕분에 김 사장은 때때로 보너스를 챙겨주었고 안나는 그 돈으로 오랜만에 고기를 샀거나 신선한 빵을 사서 조금은 풍족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나는 퇴근길에 공원을 지나가던 중 낯선 소리를 들었다. 어두워지는 저녁, 풀숲에서 들리는 약한 울음소리에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고 조심스럽게 풀을 헤치고 들어가 보았다. 그곳에는 작고 지친 강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었다. 온몸은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기운도 없어 보였다. 누가 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안나는 망설임 없이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다. 그 길에서 마주친 한 여성이 더러운 강아지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지만 안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에 놀란 여성은 말도 없이 자리를 떴다. 집에 돌아온 안나는 강아지를 깨끗이 씻기고 따뜻한 우유와 남은 햄을 내주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먹었고 이내 안나의 발에 머리를 얹고 잠이 들었다. 안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살며시 그를 소파 위로 옮겼다. 그날 이후 강아지는 그녀의 가족이 되었고 그녀는 그에게 백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흰 털이 마치 설산의 호랑이 같았기 때문이다. 백호는 빠르게 안나의 삶 속에 스며들었다. 그녀가 집에 돌아오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두 발로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다. 안나는 그가 집 안을 뛰어다니며 귀찮게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이 덜 외로워졌고 하루하루가 조금 더 밝아졌다. 백호는 처음에는 낯을 가리기도 했지만 이내 안나의 손길에 익숙해졌고 그녀가 집에 들어오면 꼬리를 바닥에 철썩이며 누워 기다리는 습관까지 생겼다. 식당에서는 여전히 바쁜 나날이 이어졌지만 그녀는 피곤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손님을 웃게 만들고 동료들과 따뜻하게 일하며 저녁이면 백호와 산책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씻겨나갔다. 김 사장은 백호에 대해 듣고 뜻밖에도 진심 어린 공감을 보였다. 잘했어, 안나 씨. 그냥 지나치지 않은 건 정말 잘한 일이야. 안나가 그날 밤 공원에서 백호를 발견한 이야기를 하자 김 사장은 자신의 이야기도 꺼냈다. 우리 집에도 개가 한 마리 있어. 톨이라고 해. 3년 전 차에 치일 뻔한 걸 내가 구해줬거든.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난 그냥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어. 아내도 동물들을 워낙 좋아해서 지금은 톨이가 우리 가족이야. 안나는 그런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깊이 존경심을 느꼈다. 특히 김 사장과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그 부부에게 톨이는 진정한 위로이자 생명과도 같았다. 그녀는 그 이야기가 더 깊어지기 전에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사장님, 그나저나 식당 인테리어는 조금 손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김 사장은 약간 당황한 듯 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그 생각은 하고 있었지. 곧 시작할 거야. 잠시나마 그가 깊은 상념에 잠겼던 건 분명했지만 안나는 더 이상 그 주제를 건드리지 않았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위로를 주기 때문이었다. 안나는 식당에서 허락을 받아 손님들이 남긴 음식 중 먹을 만한 것들을 백호를 위해 조금씩 챙겨올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이를 절대로 악용하지 않았고 항상 정직하게 처리했다. 백호도 마치 사람처럼 감사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런 순간마다 안나는 무언가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전히 안나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꺼리고 있었다. 어머니처럼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김 사장 부부처럼 자녀를 갖지 못할까 하는 막연한 공포, 그 모든 감정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남자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항상 한 걸음 물러섰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 자신부터 제대로 세워야 해. 그녀의 마음은 늘 이랬고 백호가 곁에 있는 한 외로움도 덜했다.
시간은 흐르고 어느 날 특별한 이벤트가 식당에서 열리게 되었다. 바로 조현우 박사의 결혼식 리셉션이었다. 안나는 그날 행사 준비의 총책임을 맡았고 홀의 장식부터 테이블 배치까지 꼼꼼히 챙겼다. 생화로 장식된 중앙 테이블, 금빛 폭죽 장식, 하객용 풍선, 세심하게 접힌 냅킨까지. 그녀는 이날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행사 당일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시장 박정민도 있었다. 그는 거대한 수행원들과 함께 도착했고 입구를 들어서며 무표정한 얼굴로 안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지만 시장의 냉랭한 기운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그가 앉은 테이블 근처에는 경호원들이 자리를 잡았고 직원들도 긴장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곧이어 동료 유진이 다가와 안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조심해. 저 사람이 예전에 다른 식당에서 접시를 집어 던졌던 사람이야. 안나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녀도 긴장감이 엄습하는 걸 느꼈다. 그리고 곧 그 말이 사실임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시장은 그녀가 가져온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고기 같은 거 가져와. 기름지게. 술 기운이 확연히 느껴지는 말투였다. 안나는 침착하게 주방으로 돌아가 셰프에게 메뉴를 요청했고 둘은 속삭이듯 농담을 주고받았다. 살이 그리 많으면서 무슨 기름진 걸 더 먹겠대. 고객은 왕이라잖아요. 안나는 웃으며 대꾸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단순한 농담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예감이 들었다. 안나는 다시 홀로 나가 시장에 있는 테이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시장 박정민은 의자에 몸을 깊이 묻은 채 손가락으로 그녀를 부르듯 흔들고 있었다. 왜 아직도 안 와? 바텐더보다 내가 더 잘생기지 않았어? 그의 말투에는 취한 사람 특유의 오만함과 가벼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곧 음식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전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출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정민은 더 이상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였다. 그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다. 이 도시에 있는 건 다 내 거야. 네가 일하는 이 식당도 내가 가진 거야. 내 말에 따르라고. 그의 입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진하게 풍겨 나왔고 두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안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거리를 두며 응대했지만 그의 농담은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다. 주변의 경호원들은 이 모든 것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만 있었고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익숙하다는 듯 말이다. 안나는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단지 죄송합니다. 손님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박정민은 마침내 손에 쥔 물잔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으며 외쳤다. 네가 감히 날 거절해?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그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하객들 중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동료 유진이 다급히 안내게 다가와 제발 주방으로 가자. 지금은 참아야 해 라고 속삭였지만 이미 안나의 인내심은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였다. 그녀는 유진의 손을 뿌리치고 무대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마이크를 쥐고 그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분노를 하나씩 쏟아내기 시작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시장님이지만 실제로는 술주정뱅이에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 다른 사람들에게도 수없이 반복해왔겠죠. 이제는 그만 숨겨야 할 때가 아닙니다. 호라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안나를 바라보았다. 그 중에는 다른 식당의 사장들도 있었고 모두 이 권력자의 행동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던 이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여종업원 하나가 그의 모든 추악함을 마이크 앞에서 폭로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 장면은 누군가의 휴대폰으로 촬영되고 있었고 곧이어 여러 명이 동시에 그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안나는 그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확고했고 그녀는 박정민이 술에 취해 여성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비리를 저질러도 아무 제재 없이 권력을 휘두르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업체들을 협박해왔는지 상세히 이야기했다. 시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경호원들마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하객들은 이제 박정민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시각 결혼식의 주인공인 조현우 박사와 그의 신부가 도착했다. 그들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어수선한 분위기를 느꼈고 박정민에게 인사를 건네려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챘다. 조 박사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물었고 영상 촬영 중인 화면을 슬쩍 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린 채 박정민을 바라보았고 신부는 속삭이듯 "너희 우리 결혼식 괜찮은 거야?" 라고 물었다. 조 박사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다. "괜찮아. 오히려 지금 잘 된 걸지도 몰라." 안나의 폭로가 끝나자 그녀는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마침 도착한 김 사장은 한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다 안내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안나 씨,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요. 이곳은 이제 내가 정리할 테니." 안나는 당황한 채 말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하객들 서비스도 있고." 김 사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마요. 오늘 당신은 할 일을 다 했어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그는 직접 택시를 불러주었고 택시비도 자신이 지불했다. 안나는 혼란스럽고도 해방된 감정을 품은 채 식당을 떠났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 시장 박정민은 예전처럼 행동할 수 없었다. 그가 벌인 모든 추태가 고스란히 담긴 영상은 인터넷에 빠르게 퍼졌고 지역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순식간에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다. 댓글은 대부분 분노와 조롱으로 가득했고 시민들은 더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의 후견인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결국 지방정부에서도 상황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도청에서 직접 박정민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다음 날에는 공식 사과문을 준비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졌다. 그렇게 조현우 박사의 결혼식은 사실상 망가졌고 그는 식이 끝나자마자 얼굴을 붉힌 채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일부 하객들은 분노하며 식당을 나갔지만 김 사장은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며 손님들에게 사과를 전했고 언제든 다시 찾아주십시오 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리고 속으로는 확신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이 변할 것이다. 박정민은 그날 밤 자신의 관용 차량 뒷좌석에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먹였다. 경호원들은 침묵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누구 하나 그를 위로하려 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의 편에 서지 않았다. 그도 그것을 느꼈고 급기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몇 날 며칠을 술로 버티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되돌릴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공직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
공식적인 구속은 면했지만 지역 내 모든 사업가들이 그를 등 돌렸고 예전의 영향력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심지어 아내마저 이혼을 요구했고 더 이상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한때 자신이 경멸하던 사람들처럼 소외되고 쓸쓸한 존재로 남았다. 반면 안나의 삶은 그날 이후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시장을 향해 진실을 외쳤던 장면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그녀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중 한 사람, 바로 도시의 유명 사업가이자 억만장자인 서재민 회장이 있었다. 그는 영상 속 안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녀의 얼굴이 마치 그의 딸을 그대로 복제한 듯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외동딸 서윤정은 몇 년 전 출산 도중 세상을 떠났고 남편 강민호는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다. 서 회장은 그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 남은 상실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안나는 죽은 딸의 또 다른 모습처럼 느껴졌고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서 회장은 비서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하루 만에 안나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냈다. 그는 종이에 적힌 주소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안나라, 정말 예쁜 이름이네. 그리고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차를 몰아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안나는 그날 평소처럼 백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누군가가 현관벨을 누르자 문을 열었다. 그 앞에는 백발의 낯선 남성이 서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에게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안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누구세요? 그러자 그는 지갑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 사진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내 이름은 서재민입니다. 사진을 들여다본 안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거 나잖아요? 몇 년 전쯤 모습인데 이때 나 사진 찍힌 기억이 없는데요. 서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그건 네가 아니야. 그건 내 딸이야. 이름은 윤정이었지. 하지만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너는 그냥 닮은 게 아니야.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지도 몰라. 안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서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얼른 그를 집 안으로 들여 소파에 앉혔고 잠시 후 그의 호흡이 진정되자 안나를 향해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 딸은 쌍둥이를 임신했었고 둘 다 무사히 태어나야 했지만 당시 아내가 나를 구치소에 두고 외롭게 아이를 낳아야 했지. 그때 병원에 있던 조산사가 바로 내 어머니였던 거야. 그리고 난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들었어. 안나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모든 것이 너무도 믿기지 않았지만 사진 속 인물이 정말 자신과 똑같았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 속에는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 순간 서 회장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안나의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했고 그녀는 긴장한 목소리로 알겠어요. 곧 갈게요 라고만 답한 채 전화를 끊었다. 약 30분 후 서 회장의 아내 오윤희가 문을 열고 안나의 집에 들어섰다. 그녀는 안나를 보자마자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고 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외쳤다. 이게 다 뭐야? 이 아이가 윤정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어떻게 된 거냐고. 오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당신이 구속되고 나서
나 혼자 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병원에서 만난 조산사 언니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언니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다고 했기에 내가 한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어. 서 회장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이가 죽었다고? 난 딸을 잃은 줄 알고 몇 년을 가슴 찢어지게 살았는데. 오윤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기 시작했고 안나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고 도무지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금껏 자신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던 이유가 이제서야 밝혀진 것이다. 모든 의문이 퍼즐처럼 맞춰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복잡하고 무거웠다. 오윤희는 안나를 향해 다가가 손을 잡고 말했다. 정말 미안해. 네가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그동안 알지도 못했어. 그래도 내 어머니, 그분은 정말 널 사랑했어.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안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곧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엄마는 날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단 한 번도 날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저에겐 진실을 알 기회조차 주지 않았나요? 서 회장은 그녀의 말을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우리가 틀렸어. 특히 난 아빠로서 아무것도 못했구나. 하지만 지금이라도 너를 다시 찾았고 이건 분명 운명이야. 오윤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잠시 아이를 맡기려 했는데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 조산사 언니가 멀리 이사간 뒤에는 더 이상 연락을 할 수 없었어. 그때부터 널 찾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안나의 집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다. 백호는 식탁 아래에서 조용히 귀를 세운 채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고 중간중간 안나의 다리에 얼굴을 부비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서 회장은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얘가 바로 백호니? 정말 똑똑한 친구구나. 내가 만난 강아지 중 가장 눈빛이 따뜻해.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얘는 제 전부예요. 제가 외로울 때 항상 곁에 있어준 친구예요. 아마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오윤희는 그런 안나의 말을 들으며 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그렇게 그들은 천천히 서로의 진심을 꺼내놓으며 하나씩 멀어진 시간을 좁혀나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서 회장은 안내게 자신들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네가 보고 싶어할 사람들이 더 있어. 네가 얼마나 닮았는지 아마 놀랄 거야. 그리고 네 언니의 사진도 보여주고 싶어. 안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백호를 품에 안고 따라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해 더 알아야 했다. 그렇게 그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교회의 저택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안나는 처음 보는 공간이 낯설었지만 어쩐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녀의 쌍둥이 언니, 서윤정의 남편 강민호와 두 아이가 있었다. 강민호는 문을 열고 안나를 보자마자 말문을 잃었다. 눈앞에 선 여인은 너무도 아내를 닮아 있었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강민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안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죽은 아내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얼굴의 윤곽, 눈의 깊이, 심지어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까지. 마치 그동안 시간이 멈추어 있다가
오늘에서야 아내가 다시 돌아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이내 멈춰 섰다. 안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고 두 사람은 눈빛으로 서로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침묵은 길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묵직한 감정이 녹아 있었다. 곧이어 두 아이가 거실로 뛰어나왔고 안나를 보자마자 멈춰 섰다. 아이들은 엄마의 사진에서 본 모습과 너무도 닮은 그녀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고 조용히 아빠의 손을 잡았다. 강민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얘는 너희 이모야. 엄마랑 똑같이 생겼지? 아이들은 천천히 다가와 안내게 인사를 했고 안나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두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안녕, 만나서 정말 반가워. 그날 밤 안나는 서윤정의 앨범을 넘겨보며 자신의 또 다른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사진 속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고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장면들이 가득했다. 유복한 삶, 안정된 집안, 그리고 아이들. 안나는 페이지를 넘기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이 아이였다면 이런 삶을 살았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지금의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고 이대로도 충분히 잘 살아왔다고 느꼈다. 윤정은 안나보다 나은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안나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단단하게 자라난 자신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언니는 복이 많았네요. 저는 조금 돌아왔지만 그래도 이제 괜찮아요. 서 회장은 그런 안나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네가 이 집의 일부야. 우리에게 네가 다시 찾아온 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해. 윤정이는 떠났지만 너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야. 오윤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가야, 우린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안나는 잠시 눈을 감았고 오래 참고 있던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 눈물에는 억울함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포용과 용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미래에 대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 이제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며칠 후 안나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 백호를 챙기고 필요한 짐을 정리했다. 그녀는 집을 떠나기 전 그간 함께 지낸 그 좁은 공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엄마와 마지막 날들을 함께 했던 곳, 배고프던 시절도,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날도 이곳에서 흘러갔다. 그녀는 벽을 가볍게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엄마, 저 잘 지낼게요. 이제 조금 따뜻한 곳에서 살아도 되겠죠. 그리고 백호의 리드줄을 잡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안나는 그 집을 떠났지만 그 안의 추억은 가슴 깊은 곳에 간직했다. 그 후 그녀는 그 집을 학생들에게 임대하기로 했다. 누군가에게 그 공간이 또 하나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저택으로 돌아온 안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언니의 빈자리를 조심스레 채워나갔다. 강민호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안나의 진심과 따뜻함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사실 처음엔 널 보면서 자꾸 윤정이 생각이 났어. 그게 미안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넌 너야. 그리고 난 지금의 너를 알아가고 싶어. 안나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서서히 따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손을 잡는 것부터, 그리고 서로에게 하루하루를 이야기하며 함께하는 일상이 차곡차곡 쌓였다. 서 회장 부부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들에게 안나는 단지 돌아온 딸 그 이상이었다. 아픔을 껴안고 돌아온 또 하나의 빛,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었다. 안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도 않았고 가난했던 시절도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그것이 자신을 만든 것이었기에 이제 그녀는 누군가를 지키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안나는 어느새 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이 울 때는 가장 먼저 달려가 품에 안아주었고 웃을 땐 함께 바닥에 누워 깔깔 웃었다. 어린 조카들은 처음엔 이모라는 단어조차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를 엄마처럼 따르기 시작했다. 강민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점점 안내게 마음을 열었고 매일 아침 안나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아이들 도시락을 싸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꼈다. 그동안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느라 쉴 틈 없이 바빴던 그의 삶에 안나는 조용한 햇살처럼 스며들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강민호는 안내게 조용히 말했다. 나 요즘 웃는 시간이 많아졌어. 너 덕분이야. 고마워. 안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무잎이 흔들리고 별빛이 마당에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다. 저도요. 저도 요즘 삶이 따뜻하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서서히 서로를 향한 감정은 감사에서 사랑으로 바뀌어갔다. 안나는 그 감정이 윤정의 그림자 때문은 아닌지 수없이 자신을 되물었지만 강민호는 어느 날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엔 너를 볼 때 윤정이가 떠올랐어. 근데 이제는 너를 보면서 너만 보여. 너만 생각나. 그 말은 안나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녹여주었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들은 결혼을 약속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삶을 함께하는 가족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에게도 서 회장 부부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안나 자신에게도 말이다. 한편 서재민 회장은 조용히 윤정의 묘지를 찾았다. 그는 안나, 강민호 두 손자와 함께 그 자리에 섰고 하얀 국화를 손에 든 채 조용히 묘비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나무잎이 발치로 흩날렸다. 윤정아, 네 동생을 찾았어.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있어. 네가 원했던 거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고 옆에 있던 안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언니, 고맙습니다. 제가 늦게 왔지만 이제부터라도 제가 이 가족 지킬게요. 그날 서 회장은 묘지 관리소에 정기 관리를 의뢰했고 가장 좋은 대리석으로 묘비를 새로 세우기로 했다. 안나는 어머니 윤정이의 묘도 함께 관리받도록 요청했고 서 회장은 흔쾌히 승낙했다. 당연하지. 그분이 아니었다면 너도 없었고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테니까. 그날 이후 안나는 완전히 서 회장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녀는 집안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고 아이들의 학부모 모임에도 대신 나가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과거의 외로움과 고단함은 점점 먼 기억 속으로 사라져갔다. 어느 날 그녀는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전했다. 사장님, 잘 지내시죠? 저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김 사장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잘 됐다. 난 네가 결국 해낼 줄 알았어. 사람은 정직하고 따뜻하면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 있어. 식당도 여전히 네 얘기 많이 해. 백호는 잘 지내지? 안나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백호는 요즘 더 똑똑해졌어요. 아이들이랑도 잘 놀고요.
김 사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안나야, 네가 언제든 돌아오고 싶다면 여긴 늘 내 자리야. 안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정말요. 그녀는 그날 저녁 거실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백호를 무릎에 앉혔다. 강민호와 아이들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안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이젠 정말 괜찮아요. 여기서 이렇게 살게요. 그리고 매일 감사할게요. 백호는 그녀의 무릎 위에서 고개를 비스듬히 얹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안나는 비로소 진정한 집이라는 의미를 마음으로 이해했다. 그것은 벽과 지붕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는 마음들이 함께 모인 곳이었다. 그 무렵 한때 도시의 권력자로 군림했던 박정민은 깊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추락해 있었다. 그는 공직에서 쫓겨난 후 술로 하루하루를 버텼고 처음엔 단지 긴장을 풀기 위한 한두 잔이었지만 곧 하루 종일 술을 손에서 놓지 않게 되었다. 과거 그가 누렸던 권위와 특권은 더 이상 그의 곁에 없었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듣고도 외면하거나 피했다. 사업가들은 물론이고 자신이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으며 집에서도 쫓겨난 그는 허름한 고시원에 몸을 뉘인 채 무너져갔다. 더 이상 누구도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는 벽에 부딪혀 되돌아올 뿐이었다. 그의 손에는 늘 술병 하나가 쥐어져 있었고 길거리를 비틀거리며 걷는 그의 모습은 한때 그를 두려워하던 이들에게도 이제는 단지 연민의 대상일 뿐이었다. 결국 그는 도시에서도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가끔씩 그는 안나의 얼굴을 떠올리며 되뇌었다.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그러나 이미 늦은 후였다. 반면 서 회장 가족은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안나와 강민호는 이제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곁에 있었다. 두 아이도 이젠 안나를 이모가 아닌 엄마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건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변화였다. 안나는 처음엔 그 호칭에 당황했지만 이내 따뜻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언제나 엄마처럼 곁에 있을게. 아이들은 그녀의 품에 안겨 웃었고 그 모습에 강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눈빛으로 모든 감정을 전했다.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안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나도요, 이제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결혼식은 조용하게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채 치러졌다. 서 회장은 안나의 손을 잡고 예식장 입구까지 함께 걸어가며 말했다. 너는 내 자랑이야. 늦게 왔지만 결코 늦지 않았어. 윤정이도 하늘에서 분명히 기뻐하고 있을 거야. 오윤희는 이미 눈시울이 붉어졌고 안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그 말에 오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꼭 안았다. 예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랑과 진심이 가득했고 모든 이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축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이들은 꽃잎을 뿌리며 앞장섰고 백호는 꽃목걸이를 두른 채 안나의 옆을 지켰다. 식이 끝난 후 안나는 잠시 예식장을 빠져나와 조용한 정원에 서 있었다. 저 멀리 노을이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칼을 흩날렸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언니, 저 잘 살게요. 이젠 괜찮아요. 저 행복해요. 그녀의 옆에 강민호가 조용히 다가와 섰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아무런 소리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 모든 게 완전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백호가 있었다.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고 그 소리마저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안나는 드디어 자신만의 삶을 찾았고 그 삶은 진심으로 사랑받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되었다.